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오늘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끝날 때까지 정치 여담 야담 순서만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 어제 피습을 당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는데 말이죠. 일단 오늘은 유세 일정을 재개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네요. 다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큰 부상은 아니었다. 네. 예, 심각한 곳은 비껴갔다. 뭐 그래도 이제 피도 나고 예. 그랬으니까 자칫 그게 이제 흉기, 둔기로 그렇게 피습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했을 수도 있죠. 예.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게 딴 게 아니고 망치로 네. 또 이제 당 대표이지만 사실 대선 후보는 그래도 신변 보호 조치 예를 들어 경찰이 경호라도 하는데 당 대표는 전혀 그런 그렇죠. 어떤 경호 조치 없이 있다가 피습을 당하니까 아니 뭐 저는 그 보도하는 동영상을 보니까 제가 막 소름 끼쳤어요. 네. 그래서 이런 선거 때 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격앙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좀 비정상적으로 또 반응하는 분들도 있는데 경찰이 좀 더 경비를 강화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이것 자체가 이제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도전이 되고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를 뭐 송두리째 선거판을 아주 오염시키는 타락한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 말씀하시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이고 꽃입니다. 이런 선거 때 모든 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또 민주주의죠. 그 목소리들을 각 후보, 각 정당에서 어떻게 수용하느냐. 이게 사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런 목소리를 내는데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주적으로 보장된 그러한 통로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야지 이렇게 폭력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어떤 분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면 오늘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도 인터뷰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송영길 대표의 인터뷰가 어제 피습으로 취소가 되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정당 대표들의 인터뷰도 취소했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 두 분께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이른바 지금 깜깜이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야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기는 거야? 어느 쪽이 이기지? 우리 두 분께 현재의 판세 전적으로 두 분의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나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님 현재 판세 어떻게 보세요? 그 조사는 이제 추세를 읽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3월 3일 이후로 이제 금지가 됐죠, 네. 보도가. 근데 그 전까지의 조사 추이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좀 있었던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따라붙고 그래서 박빙 상황으로 이제 되고 그리고 이제 조사 보도가 이제 금지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조금 이재명 후보 쪽도 읽었어요. 왜냐하면 지지층이 광범위하게 결집하고 있지 네. 못했기 때문에 여백이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 안철수 윤석열 후보 단일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었는데요. 저는 뭐 그냥 서로 여야가 이제 주의 주장은 뭐 다 이제 자기 유리하게 해석을 네. 하는데 사전 투표에 좀 주목해서 봤습니다. 이상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이제 높았는데 그거는 이제 안착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국민의힘도 동력 캠페인을 했고 당연히 뭐 민주당도 했고요. 그런데 호남에서는 역대로 사전 투표율이 가장 전남 광주가 높았거든요. 네. 그리고 대구라든가 이런 데는 하위권이었어요. 대구, 뭐 경기, 인천.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 순위가 유지가 됐는데 호남의 상승률이 사실은 이상적으로 폭등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총선 21대 총선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 한 7%, 8% 높았는데 이번에는 전남 같은 경우에는 한 전국 평균보다 15%가 높아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라든가 소위 이제 국민의힘 우세 지역 같은 경우에가 네. 전국 평균 정도 높아진 거거든요. 10% 정도. 그래서 이게 단일화의 일종의 이제 역효과를 좀 반증하는 결과가 아니냐 해서 사전 투표만 놓고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 현재 상황은 역시 박빙구도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은 사전 투표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겠느냐. 다만 전체 판세 내일 본투표가 진행되니까 말이죠. 전체적인 판세를 보면은 박빙일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 여론 민주당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여론조사를 공개할 수 없는 그 기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당의 그 정책연구소를 통해서 여론조사는 계속 하고 있죠. 민주당은 민주연구원, 국민의힘은 여의도연구원. 여의도연구원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과거에 그 여론조사가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평행을 달리다가 윤석열 후보가 조금 상승세에 있다가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 단일화 결렬선을 하면서 다시 지지율이 비슷하게 이제 근접하는 상태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 단일화 일주일 동안 단일화 작업을 하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단일화가 이렇게 깨졌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서는 다시 윤석열 후보로 지지율이 이제 그 몰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지지율이 벌어지다가 사전 투표 전날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그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단일화 그 발표 이전부터 지지율이 다시 윤석열 후보가 상승 기조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단일화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 이후에 이제 상황을 저희들이 그 판단하기로는 이 단일화 발표 이후에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이 훨씬 더 안심하고 윤석열 후보에게로 이제 투표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봅니다. 통상적으로 여론조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이 한 55% 부근에서 여론조사에서 항상 그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권 연장을 원하는 분들이 한 40%,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이 한 55%에서 그 부근인데요. 그러나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좀 뭐 40% 중후반대에서 이렇게 발표가 되었는데 이것은 그만큼 정권 교체를 원하면서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완전히 지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던 분들도 이제 여론조사의 발표 금지 기간 내에 들어갔지만 이제부터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하는 것을 보고 정권 교체를 원하는 그 마음을 윤석열 후보를 신뢰하면서 네. 지지해도 되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결정을 하고 마지막에 투표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이 대부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국면으로 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이재명 후보와의 차이를 벌이면서 앞서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여당과 야당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민주당은 두 후보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완전히 붙은 상태고 민주당이 조금만 힘내면은 한 1에서 3% 포인트 차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10% 포인트 안팎의 격차로 이길 것이다. 이 수치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통계 자료나 또 여론조사 자료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엔 뭐 그 정도 많이 앞선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솔직히 좀 두렵고요. 예. 그러나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는 좀 그 안정적으로 앞서고 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실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본투표에서 투표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전 투표에는 사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직도 투표 관리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부정선거에 대한 두려움, 더 나아가서 뭔가 3월 9일 날 투표하는 것이 좀 안전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전 투표에 좀 미온적인 분들이 실제로 좀 많이 계셨거든요. 물론 우리 당은 그분들에게 우리가 충분히 그 관리 감독하고 있고 또 투표를 지켜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투표하라고 사전 투표 독려도 하고 윤석열 후보를 포함한 저도 모두 그 사전 투표를 하면서 그런 사전 투표 독려를 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사전 투표보다는 3월 9일 날 직접 투표하겠다고 하셨는데 정작 그 3월 9일 날 투표를 하지 않을까 봐 사실 걱정이 많이 네.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내일 전 국민들이 정말 투표를 많이 해서 이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몸소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사실 사전 투표의 투표율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본투표와 사전 투표에 이제 투표가 분산된다. 이 현상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가 36%의 투표율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내일 본투표에서 유권자의 40% 정도가 투표를 하게 되면은 투표율이 아마 지난 대선과 비슷해지겠죠. 77% 정도. 그리고 한 45% 정도가 투표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80%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투표율이 높아진다, 떨어진다. 어느 정당에 유리할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 이번에 투표율이 이제 지난 대선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통상 이제 두 가지 통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체적으로 맞아왔던 게 사전 투표는 민주당이 유리하다. 그다음에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사전 투표는 국민의힘이 좀 불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국민의힘이 유리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사전 투표율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70% 중반대면 거의 사전 투표 비율이 50%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전체 투표율이 70% 중반대면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건데요. 이게 이제 민주당에 좀 유리하다는 것은 뭐 확인되어 온 그런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본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거는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전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네. 아마 6일, 7일 오늘까지 진행되는 뭐 민주당도 자체 여론조사를 하지만 여기서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사전 투표를 한 사람들은 여론조사 응답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거 빠진다고 봐야 출구조사. 되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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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뭐 어제 이렇게 네네. 자체 조사나 이런 거 한 거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나올 텐데요. 그거는 사전 투표는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이 통설이 있고 확인됐던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남은 분들 한다. 네. 그래서 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 밑도는 것이 오히려 이재명 후보한테는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두 분의 시작은 대단히 분석적이고 아주 차분하게 지금 말씀들 해주시고 계시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주요 정당, 여당과 제1야당의 대선 후보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지금의 판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후보들이 유권자들 직접 만나서 상대로 유세하고 또 기자회견하면서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두 후보의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선거다 절박한 선거라고 하셨는데 현재 판세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세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요새 이제 안개 판세라고 부르기도 하던데 저는 언제나 3표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주변 분들에게도 제가 유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표로 결론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마지막 순간 단 한 명의 친지들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국민이 승리합니다. 저들은
저 단막과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압도적인 표로서 심판하지 않으면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제가 결승선을 첫 번째로 테이프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후보들의 이야기 여러분 직접 들어보셨는데요. 제가 이제 SBS 기자들이 지난 대선 때도 지난 대선, 지지난 대선 뭐 취재를 하고 대선 전날 각 정당의 판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 5년 전 대선은 어느 정도 승패가 이미 좀 정해졌다. 왜냐하면 보수정당 후보들이 좀 분열되고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는 게 이미 좀 예견이 됐던 상황인데 말이죠. 그래서 10년 전 양강 체제였던 이 양파전으로 진행됐던 10년 전 대선 때를 한번 찾아봤는데 말이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여당 후보였죠. 지금의 여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정권 교체를 뛰어넘는 정치 교체, 더 나은 정치 교체 주장하고 있는데 말이죠. 재밌는 게 박근혜 후보가 10년 전에 정권 교체를 뛰어넘는 시대 교체를 대선 전날 이야기를 했어요. 여당 후보가. 근데 어쨌든 간에 당시에는 박근혜 후보가 이겼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에게 뭐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여당 후보가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그걸 뛰어넘는 뭔가 새로운 아젠다를 던졌다. 근데 우상호 의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상호 총괄본부장, 여당의 총괄본부장인데 10년 전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공보단장이었는데요. 이 판세와 관련해서 그때도 우상호 의원이 브리핑을 했고 오늘도 우상호 의원이 브리핑을 했는데 오늘 한 얘기를 보면 말이죠. 상승세 뚜렷 서울 이기면 이긴다라고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10년 전에 말이죠. 우상호 의원이 상승세 뚜렷 승부처는 부산. 10년의 격차를 두고서 우상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게 대단히 좀 비슷한데 말이죠. 당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패배를 했어요. 자, 이것을 보면은 여당 후보가 또 이런 걸 보면 야당 후보가 유리할 수도 있겠다. 물론 10년의 세월의 격차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걸 보면 정치라고 하는 게 늘 새로운 걸 국민에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만 정치권의 언어가 사실 세월이 바뀌어도 반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는데 박근혜 당시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인 환경이 좀 비슷했던 것이 둘 다 여당 후보였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박근혜, 지금은 이재명 후보. 당시에도 아마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좀 높았던 비등했죠. 상황이에요. 예. 비등했는데 결국은 박근혜 후보가 됐습니다. 근데 두 분 다 이 당시 정권하고는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유권자들이 여겨왔죠. 그래서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한테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피해를 봤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친박 공천 학살이라든가 뭐 등등등.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사실상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이 화해를 한 셈이죠. 그리고 이제 비대위원장 해서 총선 치르고 대통령 됐단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도 이 정부하고 조금 다른 사람으로 유권자들이 여겨진다는 점에서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정권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 아닙니까? 검사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의 이 간극은 사실 태평양만큼 넓은 거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인물, 능력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정권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이 윤석열 후보한테 바로 다 이전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점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되풀이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번에는 인물론으로 한쪽은 조금 더 캠페인을 하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 여론을 다 업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점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아마 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호 의원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것은 그때도 문재인 후보가 사실은 지지율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한 3, 4% 정도 뒤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3.5% 격차로 낙선했죠. 그리고 그것을 또 당의 선대 본부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이 그냥 상승세다. 그리고 당신은 뭐 문재인 대통령 고향이 부산이니까 부산에서 표가 갑자기 쏟아져 나오면 지금 뭐 한 20%밖에 안 되는데 한 7, 80% 나오면 이긴다. 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죠. 지금도 사실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굉장히 좀 나쁜 편이거든요.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저희 선거 운동원들의 이 말뿐만 아니고 현재 객관적인 수치도 서울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상승세에 있고 서울이 이기면 이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뭐 인물 그리고 뭐 경제 정책 능력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만큼도 못 가져가는 여당 대통령 후보는 사실 역사상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당의 대통령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대통령의 지지율도 못 따라가는 이유는 아마 단순히 정권 교체의 여론이 높은 것을 넘어서서 여당의 지지자들조차 신임을 할 수 없는 인격적인 결함이라든가 인간 됨됨이의 문제, 뭐 우리가 흔히 단순히 뭐 전과 사범인의 뭐 형수에게 욕설이나 하는 폐륜적인 어떤 인격자다 뭐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결국은 오늘날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책 능력이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결국 보여준 것은 뭐 대장동 사건의 주범이다 이런 의혹만 제기가 되는 것이 결국은 이재명 후보자가 그동안 보여준 모든 캠페인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당의 지지자다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다라고 하는 분들조차 그래도 이재명 후보는 지지할 수 없다 이런 심리적인 격차를 느끼게 만들었고 그래서 가장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 중에 뭐 일부가 오히려 이탈해서 윤석열 후보자를 지지선을 하는 그런 상황에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윤석열 후보가 국민들께 내세울 수 있는 첫 번째는 어쨌든 정권교체의 열망입니다. 야당 후보가 뭐 정권교체만 이야기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 야당은 기본적으로 여당의 대안이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주장하고 정권교체의 대안임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내세워서 신뢰를 얻고 신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국민들이 선택한 것은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처음부터 정치인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무능하고 위선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리고 부패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를 사실 불러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그 거대한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지금 정권 교체의 대안으로서 등장한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 대선 국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지켜보면서 가장 네. 특징적이라고 보는 것이 여당 후보가 워낙 인격적으로 결함이 많고 그리고 뭐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서 도저히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면모가 없으니까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운 여러 가지 모든 잘못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고 같이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쓰는 바람에 사실 저 이번 대선이 역사상 최악의 대선이 되고 말았다고 보거든요. 예. 저는 이재명 후보가 자기가 뭘 잘하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뭘 해서 신뢰를 얻으려고 한 것인지는 도저히 기억나지 않아요. 그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상대방에게 발목 잡기로 하고 물귀신 작전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 이번 대선의 특징이라고 보는데 뭐 그런 것이 정리해 주시죠. 예. 내일 투표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 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저희들은 그 주제에 맞는 거 하세요. 이 상황에서 뭐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을까, 국민들이 이 모습을 전부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좀 길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최재성 전 수석이 혼잣말로 지금 마음에 안 든다는 또 표현을 하셨는데 말이죠. 최재성 전 수석에게 잠깐의 시간을 더 아니 드릴게요. 이제 판세를 어떻게 예. 보느냐는 거에 저렇게 이제 구구절절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리면 그러면 제가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오히려 대장동 문제를 보고 조금 윤석열 후보가 좀 무서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사실 이재명 후보가 무슨 대장동 사건으로 부정하게 금품을 수수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잘 아시면서 덮어씌우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김만배 녹취록을 떠나서 대장동의 종잣돈이 됐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조우영 씨를 봐준 거는 맞잖아요. 윤석열 검사가 봐주고 4년 후에 동일 건으로 다른 검사한테 구속이 됐어요. 봐준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변호사가 봐줬던 윤석열 검사가 수사했던 그 당시에 봐줬던 변호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박영수 전 특검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우영이 천화동인 4호에 이 지분이 있고 박영수 변호사 사무실에 조현성 변호사가 청와동인에 또 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한테 110억이 갑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자금의 흐름, 돈의 흐름에 따라서 구체적인 커넥션이 나온 건데 어떻게 이재명 후보한테 그렇게 덮어 씌울 수 있나 그래서 무서운 생각이 들고요. 네.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덧붙이면 사실은 권위주의 정권 때도 안 했거든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주의권 뺐고 검찰 예산 독립시킨다는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검찰 왕국 만들어서 이건 정치보복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을 받는 건데 대장동에 금품 수수하거나 이러지 않은 이재명 후보에게 몸통이라고 공격하고 정작 자기는 대장동의 시초가 됐던 1,100억 불법 비리 이 사건을 봐주기 수사를 하고 박영수 특검이 거기서 110억을 수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덮어씌기하고 검찰주의자 이 윤석열 후보가 가사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것은 매우 이 걱정이 되고 두렵기까지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요. 후보를 뭐 선거 하루 전에 정말 폄훼하고 싶지 않은데 정권 교체 이 네 글자에만 의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유권자들이 그렇게 정권 교체에 동의를 해도 쫙 빨려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아주 거기까지만 일단 들으면 기본적인 안 되겠습니까? 국가 정책도 모르는 최재성 사람에게 예. 정권 교체만 예.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거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속과 주술에 의존하고 말이에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하도 거기서 얘기를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듣도록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